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세, 지난 시간에 근로소득세의 열거된 내용과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정리를 했고요. 118쪽 4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근로소득 이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종업원에게 주는 경조금, 조건이 있죠.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종업원에게 경조금으로 5천만 원을 만약에 지급했다. 무슨 결혼 축하금. 그러면 저기 세무관청에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됐지 이게? 그러면 이제 세무관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해 보면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아들이라든가 조카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렇게 가족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증여한 거예요, 증여. 그래서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급여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의 경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은 다 근로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된다. 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금액은 항상 그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근로소득 금액에서는 총 수익 금액이 이제 근로소득이니까 총 급여액이라고 했어요.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총 수익 금액은 항상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급여도 비과세 급여는 빠지는 거예요. 비과세 급여 같은 거, 일숙직비 들어온 거, 아니면 20만 원 이내에 식대 보조금이라든가, 또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여기다 포함을 안 한다 이겁니다. 총 급여액에서 아예 빠져요. 그리고 빼기 근로소득 공제, 이게 필요경비예요. 근데 왜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사실은 경비입니다. 필요경비, 경비를 빼주는 건데 근로소득자의 경비를 다 개인별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비과세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간입니다. 이 총급여가 월급여가 아니고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필요경비를 350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500만 원이면 35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까지는 70%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총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필요경비를 210만 원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00만 원인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210만 원 빼면 90만 원이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리고 총 급여액이 이제 500만 원을 초과해서 1,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아까 5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을 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0%만 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과된 거 15%, 초과된 거에서 5%, 초과에 대해서는 거 2% 이러한 공제 기준표를 가지고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최대 한도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천만 원만 공제한다. 이게 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최고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근로소득 공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 표를 외울 수는 없죠. 예, 이 표를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최하 500만 원 이하는 70%다.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상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자소득, 금융소득 할 때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의 그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그 세율, 원천징수 세율, 또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자 그랬죠. 14%. 네. 그래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70%. 어디까지만요? 맨 밑에 구간 500만 원 이하까지만. 500만 원 초과 구간은 1,500만 원 이하까지는 40%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또 1,500만 원 초과해가지고 4,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를 비용으로 또 추가해주고 4,500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까지는 5%를 필요경비로 해서 추가해주고 또 1억 원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그 초과된 금액 1억 원 초과된 총 급여에 대해서 2%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고소득자, 즉 고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점점 줄여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세는 누진, 이런 차별적인 공제액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이런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런 근로 형태가 많이 변했죠.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뭐 단시간 근로자, 이게 근로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회사 그냥 다 들어가면 다 일반 근로자. 경비실부터 식당에 밥 해는 사람,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전부 다 정식 직원이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 하여튼 그 최근에는 제조업이든 뭐 도소매업이든 일용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또 계산하는 방법. 자, 총 급여액에서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한다. 아주 간단하죠. 일용 근로자의 소득 공제는 얼마다? 1일 15만 원이다. 1일 15만 원이에요. 자,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1급여가 30만 원인 일용 근로자의 하루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0만 원에서 15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은 15만 원이다. 아시겠죠?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 급여를 어떤 회사는 12월 20일 날 급여를 지급받고 또 어떤 회사는 다음 해 1월 10일 날 급여를 지급받대요. 자, 2023년 12월에 급여를 갖다가 어떤 회사는 12월 20일에 어떤 회사는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다 누구예요?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나중에 소득금액 신고할 때는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이에요.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으로 12달 급여가 다 신고가 되겠죠.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있어요. 이때는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또 인정상여가 있어요. 이것도 근로를 제공한 날. 급여하고 똑같아. 인정상여 급여하고 똑같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는 그것을 행사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 그 권리를 행사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은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고 다음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니까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할 때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다음 연도 2월 달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여러 가지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를 받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등을 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납부했던 원천징수, 기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대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더 크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급여를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는 그래서 2월 달에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주의.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와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31일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 이걸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이제 일용근로자의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끝납니다. 연말정산은 안 합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근로소득세 이론 시작하면서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중에 뭐였죠? 종합과세 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분리과세 세금이라고 그래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전부가 다 분리과세예요. 절대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천징수하고 끝. 자, 일용근로자의 그러면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 꼭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제가 NCS 시험에도 이거 냈고요. 이론 시험에서도 이거 잘 나옵니다. 네, 공식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1당이 하루 급여가 30만 원인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1일 급여액을 제가 30만 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30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15만 원이죠. 그러면 과세 표준을 그 1일 급여에서 그러니까 급여에서 소득 공제를 빼는 것이 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요? 15만 원이 되죠? 15만 원. 이게 과세 표준.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일용 근로자의 세율은 딱 하나예요. 그냥 6%. 네, 딱 하나.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얼마 나오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만 원 곱하기 6%. 9,000원 나오네요. 맞아요? 9,000원 나오죠? 자, 9,000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또 해줘요. 일용 근로자도 근로소득 공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근로소득 공제는 저 위에 했지. 1일 15만 원. 밑에는 세액 공제. 예, 세액 공제입니다. 위에 거는 소득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 하루 15만 원 빼주는 거. 예, 그런데 산출세액에 대하여 55%를 세액공제해줘요. 그러면 9,000원 곱하기 55% 한번 해봐요. 4,950원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050원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빼보면은 이제 원천징수 해야 될,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죠. 9,000원 빼기 4,950원이에요? 네. 그래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4,050원이에요. 네, 원천징수할 세액이 그렇군요. 예. 이렇게 나오죠. 요 절차, 이 계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 급여다. 하루 급여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일이면 9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도 하루에 15만 원씩 3일이니까 45만 원. 이렇게 공제해야 돼요.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하는 방법 꼭 암기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일반 근로소득은요, 종합과세,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나 이제 근로소득 하나만 있을 때는 종합과세 안 해요.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것은 다른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그걸 합쳐서 종합과세 하는데, 그냥 일반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과세 할 게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예.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 급여, 그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과세 한다. 자, 그러면 3번 종합과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종합과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나오네요. 여기.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이 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가 지금 종합과세 세목 6가지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종합과세 되는 세목 6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배당 소득 알아봤고, 사업 소득 알아봤고, 근로 소득 알아봤어요. 예. 근데 나머지 2개만 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자 소득에서는 예,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이자 소득 금액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이자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과 같고요. 배당 소득 금액도 총 수입 금액과 같고요. 사업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주고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이거 근로소득이니까 급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빼기 필요 경비라고 해도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필요 경비 대신에. 네. 자,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연금소득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네, 연금소득.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연금소득을 준비하는 거죠. 네, 연금소득.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고 소득이 높을 때 연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네. 국민연금 당연히 최대한으로 부어가지고 국민연금 최대로 높여놔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사적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 등을 잘 준비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이제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이 연금으로 어때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자, 연금소득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금소득에 대한 준비가 다른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연금소득의 준비가 국민들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부담스러워요? 국가가 부담스럽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자, 개인이 이제 책임지는 게 바로 연금소득이죠. 자, 연금소득의 범위를 보면은요, 공적 연금소득하고 사적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노령연금도 국민연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또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법에 따라서 사학연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적연금 하면 3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3가지만은 아닌데 더 있어요. 또 군인들이 받는 또 연금은 공무원 연금하고 또 군인들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같이 공적인 연금을 우리가 공적 연금이라고. 그다음에 2번째, 사적 연금. 소득세가 이연되는 소득으로서. 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가 뭐예요? 우리 근로소득이면은 근로소득세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금에다 넣어놨어요. 연금에 넣는 것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과세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되는 경우에 연금을 말합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되는 사적 연금인 이
연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그러면 그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할 것이고, 다른 일시금이다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그건 이자소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형태로 받는 사적연금이 다 연금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보험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비과세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이런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 장애, 상위연금 이런 것들 비과세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산재보험연금이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항목 몇 개 안 되죠?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연금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금 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 마이너스 연금 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이 연금 소득 공제가 말하자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총 연금액이란 뭐냐? 총 연금액이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연금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이니까 월 100만 원씩 받는 사적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이라든가 내가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이 있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하로 해요. 100만 원 이하. 그러면은 종합과세 되는 건 없습니다.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뭐예요? 원천징수만 한다 이거예요.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자, 여기서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는 좀 다릅니다. 소득자가 나는 종합과세로 과세를 신고해야 되겠어. 그러면 종합과세 때 신고해도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종합과세 가지고 유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그냥 분리과세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고, 만약에 종합과세 금액을 계산하라 했을 때는 사적연금이다 그러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은요, 종합과세 금액에서 빼가지고 여러분은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연금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금소득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아까 우리 근로소득 공제는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연금소득 공제 금액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공제를 이 밑에 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900만 원만 공제한다. 한도가 9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금소득 공제의 표를 보면은 연금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 금액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연간 35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는. 자, 350을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는 요 350만 원에다가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40%. 또 700만 원 초과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초과된 거에 대해서 20%. 또 1400만 원 초과한 거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10%를 각각 여기에다 더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다른데요.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주의죠.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 아니 연금 수령한 날, 뭐 지급받은 날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금주의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약정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돼요. 자, 연금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그다지 시험에서 낼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에 연금 소득이 포함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고, 사적 연금의 경우는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다 합니다. 지급하는 곳이 공적기관,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원천징수해요. 세금.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할 때 세금 공제하고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연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원천징수 부분이 여기서 지금 설명이 없는데 원천징수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적연금인 여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듯이 1월달에 공적연금 대상자별로 1월달에 정산도 합니다. 연말정산. 다음은 이제 가장 복잡한 소득, 기타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득 중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그 다음에 방금 연금 소득 금액까지 알아봤는데 연금 소득의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빼는 것이 연금 소득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퇴직, 양도가 아닌 나머지 소득이 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렇기 때문에 열거되는 항목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다가 열거된 것을 다 교재에다 모두 다 실을 수는 없었을 거고요.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기타 소득의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체크를 해놔야 한다면은 이 필요 경비별로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 필요 경비, 어떠한 소득은 필요 경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승마 투표권의 환급금, 슬롯 머신 등의 당첨금. 자, 승마 투표권이요 하면은 이제 경마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마장 가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들어서 알는데 가서 내가 경마권을 사가지고 그 말의 성적에 따라서 돈이 이제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나쁘면 그냥 배당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행성이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자, 그래서 이 필요경비가 아주 박합니다. 자, 보면은 승마권 슬롯머신의 필요경비를 보면요, 적중된 투표권의 투표금액이에요. 적중된 투표권의 투표금액. 자, 만약에 말이
이번에 말이 10마리가 뛰는데 10마리에다가 다 내가 투표를 했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예. 그럼 그 중에 한 마리는 이제 1등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한 마리, 예. 적중된 투표권에 투표한 금액, 예. 그것만 필요경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권으로 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권을 100장을 사가지고 그 중에 한 장이 1억짜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장을 사가지고. 그러면 필요경비를 뭐만 인정하냐면 그 1억짜리 당첨된 그 적중된 그 복권의 매입금액, 매입금액, 산금액, 그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건 1,000원 정도 되겠죠? 자, 슬롯머신도 어떻게 되느냐?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했던 금액. 그래서 슬롯머신을 강원도 어딘가 가가지고 만약에 한 달 내내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에 드디어 돈이 쏟아졌다. 그러면 한 달 내내 투입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날 그 시점, 그 시점에 그 투입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행성 기타 소득은 대부분 아예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실제 투표한 금액이라든가 투입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필요경비입니다. 맥스, 이건 뭐냐면은 이 괄호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괄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수익 금액의 80%, 또 실제 필요경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한다. 큰 것을 적용한다. 근데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은 증빙이 다 있어야 돼요.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대개는 증빙을 챙겨서 이것을 인정받고 싶으면 이것이 크면 이걸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80%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 무슨 건이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익법인이다. 그럼 학교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관청. 그럼 예를 들어서 이천 양정여고가 학교라면은 학교는 공익법인이죠. 주무관청 하면은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이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주무관청, 또 교육부 이런 데가 주무관청이죠. 그곳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대회를 운영했다 이거. 대회, 글짓기 대회, 미술 대회, 음악 뭐 피아노 대회, 노래 부르기 대회, 합창 대회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상한 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금을 받은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받아요? 80%.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입주 지체상금. 자, 주택의 입주가 10월 달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로. 그런데 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에서 9월 달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이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10월 달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 매입자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이미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죠. 그럼 뭔가 어디에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하겠죠. 그럼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건 누가 다 변상해 줄까요? 네. 건설회사에서 변상해 줍니다. 그 건설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주택입주 지체보상금이라고 그래요.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소득은 소득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80%. 자, 총수익금액의 80% 인정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뿐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죠. 자, 나머지는 이제 총수익금액의 60% 또는 실제 필요 경비 중에서 큰 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죠.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다.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겁니다.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 그러니까 뭐 어업권이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업권. 우리가 농업, 어업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농촌에는 뭐 이장님이 있듯이 저기 어촌 같은 데 가면 이제 거기에 그 이장님하고 비슷한 그런 그 조직이 있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배를 사가지고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권리, 그게 어업권입니다. 네. 근데 그 어업권을 빌려줄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새로 이사 왔어요. 그 동네에. 그러면 그 기존의 어부 중에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그걸 팔면 됩니다. 아니면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 어업권을 빌려주고 얼마 정도 받고 있다. 임대해주고 있어요. 대여라고 그러죠.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받는 소득,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우리가 이제 여기 지하하면 땅이잖아요. 땅.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에 뭔가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전봇대라든가 이런 그 탑이 필요하죠. 탑. 고압전선에서는 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한국전력이 그 탑 지나가는 땅을 다 사야 되나요? 못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개인들 땅이 있고 어떤 회사의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걸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연간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은 본의 아니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소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기타 소득으로 본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자기가 토지를 대여하면 뭐예요? 그건 임대소득, 그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에 포함을 안 하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다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원고료. 네. 원작자의 원고료. 자, 우리가 신문사나 잡지사에 글을 쓰면은요, 글 쓰는 사람이 받는 게 원고료죠. 네, 원고료. 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서 받는
대가입니다. 다만 이 원작자가 사업으로 하면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네.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자 번호를 내고 직원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사업소득이지만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원작자의 원고료 잘 기억하세요. 총수익 금액이 60%예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네, 통신 판매 하는 자에게 물품이나 장소를 빌려주는 거.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총수익 금액이 60%가 필요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인적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뭐예요? 그건 사업이죠, 사업. 네, 그러니까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대가.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뭐가 있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강연료. 고용관계와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대가로 받았다. 뭐 강연료가 아니고 강사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기타 소득일까요? 사업 소득일까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고 다른 기관에 가서 강사료를 받았어요. 저는 기타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기타 소득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인적 용역을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자 번호 등록해 놓고 직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할 때. 자, 그런데 학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세무회계, 과거의 세무회계 업무를 전에 있던 그 자기 퇴사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한 30-40년 일을 했어요. 아주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다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퇴직한 그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게 기타 소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뭐 심사를 본다든지요, 그 출연료 받는 거, 연기료 이런 거 받는 거, 이거 직업적으로 하는 탤런트는 아니에요. 배우나 탤런트,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에 일시적으로 나갔어도 다 출연료를 줍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총수익금의 60%. 그 다음에 변호사 등이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는 용역이다. 자, 변호사 등이니까 뭐 변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무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변호사나 의사가 병원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으면 사업소득이지만, 자, 의사 면허는 있는데 의사 병원이 없어요. 병원 없는 의사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미 의사 경험이 있는 사람, 의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로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뭐 체육대회 때 뭐를 해줬다든가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전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전문 서비스업이 아니라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 지식이나 용역을 제공하고서 받는 보수는 기타 소득이에요. 총수익금의 60%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즉 말해서 이거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강연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원작자의 원고료가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서 이 원작자의 원고료 그다음에 강연료는 총수익 금액이 60%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타 소득이 많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골동품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